안녕하세요. 네, 우리신앙연구소 경동현 연구실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줌 세미나라고 하는 형식으로 코로나 때 이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번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 손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상반기 줌 세미나 주제는 생로병사가 우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본에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는가,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죽음의 문제를 갖고 조금 다뤘었고, 생로병사에서 이제 살을 먼저 다뤘고, 오늘은 이제 병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개간지, 가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개간지가 있는데요. 이 개간지에 글을 써주신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써주신 정형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질병과 아픔이 돈이 될 때 성큼 다가온 의료 민영화의 시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선생님은 지금 녹색병원 지금 재활의학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평론 받아보시는 분들은 글을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글 내용들 중심으로 아마 오늘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야기를 먼저 한 40분 정도 청해 듣고 같이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그리고 전체적인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준 선생님 초대해 드릴 건데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정영준입니다. 일단 뭐 시간이 화면 공유를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목이 정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내용은 사실 뭐 읽어보시는 내용들하고 조금 흡사한데 뭐 제가 그래도 최근에도 뭐 이곳저곳에 강연 좀 다니면서 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민영화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암 촘스키라는 이제 아주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진보적인 이 학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민영화라는 거는 사실상 비용과 위험은 광범하게 사회화를 하고 이 이유는 사유화하는 거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패한 정부가 이런 걸 다 사유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첫 번째로 이제 건강보험 저는 이제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영화라는 걸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공기업이나 뭐 공적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공공기관을 이렇게 매각하는 거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전체 국민들의 사실은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건데, 이 영역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이제 사적 영역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는 정책들이 되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보 이제 근간을 해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평화 방송에 나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거의 전 세계 꼴등 수준이거든요. 근데 꼴등 수준인데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유럽 국가나 가까운 일본,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면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데 이런 나라는 완전히 포퓰리즘 국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낮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뭐 보수 정부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의 최초의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경상의료비 중에 저희가 이제 경상의료비라는 게 전체 국민들이 쓰는 총의료비거든요. 이 데이터는 2020년인데 지금 2022년에는 200조를 넘었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190조였고요. 아무튼 그중에서 이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라는 거는 건강보험이나 정부 재정으로 의료비를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62.6%예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멕시코랑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멕시코는 말이 그렇지 이게 OECD 국가라고 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이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 멕시코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너희도 이제 우리랑 같이 자유무역 협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멕시코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꼴등이죠, 항상.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그 남미 그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한 십수년 전에 타격을 크게 받았던 나라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뭐 여기 보면 라트비아, 뭐 칠레, 뭐 리투아니아,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이런 공적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서비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 2019년 데이터에서 61%였고 입원에서는 67%였고 외래는 57%나 무려. 이 위에 있는 이런 주요 국가들 한번 보시면은 뭐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 85%, 84%, 84%다 그렇죠. 보장성이. 그리고 이 입원에 대해서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97%, 가까운 일본이 92%입니다. 92%라는 거는 병 들어서 입원을 하면은 실제로 전체 총 진료비의 8%만 본인이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무상의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국가들 대부분이 입원 환자들은. 근데 한국은 입원도 지금 67%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뭐 지금 보장성이 포르투갈, 라트비아,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이 위로 올리려고 하거나 이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정말 의료 파탄 지경으로 가는 파국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허덕허덕하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MBC 뉴스에 다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을 보시게 되면 OECD 평균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뭐 핀란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하고 사람 비율이 1대1이라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본은 국고 지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한국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세금에 이제 뭐 법인세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뭐 재산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국가가 또 건강보험에 재정을 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보장성을 못 올리는 거고 그 나머지 영역은 지금 비급여라고 해서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강보험 총 재정의 보통 예상 재정의 14%는 일반 회계라고 이제 이 국고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 법안이 지금 사실 일몰돼서 작년 말에 없어진 상태예요. 그게 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데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법안을 마련을 할 때 이걸 한시 법안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뭐 해결은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기업의 책임을 늘리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나쁜 지금 데이터는 뭐냐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 의료 보험 시장이 매우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어떤 금액도 금액이지만 경상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나라가 여기 보시면 뭐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캐나다 이렇게만 비교했을 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8%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임의가입이라고 하는 건데 임의가입 시장이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민간보험에 훨씬 더 우리가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지 않고 방치한 결과 한국은 보건의료 부분의 어떤 보험 시장이 민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띄워달라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 전반적인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더 드릴 거고 뭐 이런 뭐 선진입 후평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슨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걸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시장에 선진입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근거 창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써서 혁신 개정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 아주 이 좀 정신분열적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긴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보장성화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쓰겠다는 거니까 건강보험이 무슨 자본의 밑밥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 걱정이라면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민간 자본을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 재정을 마구 퍼줄 수 있지만 막상 국민들의 아플 때 가서 뭔가 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할 때는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사실 민영화 사안은 영리병원권이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영리병원이 한국에서 이렇게 그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 선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이제 제주 MBC가 이제 제주도에 지금 영리병원이 계속 그 법원에서 지금 CCBB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물어봤더니 역시나 우리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는 찬성, 그리고 이제 그와 한 배를 탄 안철수 이제 국민의힘 의원 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리병원 찬성한다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웬만한 그 정신세계로는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 영리병원이 이제 과거에 이 제주도에 이 선거운동본부에 이제 그 총괄 정책 그 위원장을 했던 그 원희룡이 이제 제주도지사 때 사실 이걸 허가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원희룡도 사실 제주도민들의 그 60, 70%가 반대했지만 자기가 이거 강행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왜 강행했는지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경총이랑 이런 재벌들이 원하는 정책입니다. 영리병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표를 이식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 지지를 이식한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는 필요 없고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202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1년 12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저희가 2022년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막 병실이 없어서 난리가 나던 때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산업화 정책을 벌이는데 원격 의료, 뭐 건강관리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정보 개방,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런 걸 추진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내용을 하나씩은 좀 보겠지만 중요한 것만 오늘 좀 몇 가지를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나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거는 사실 이 정부 여당이 핵심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옛날에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을 때도 원희룡 당시 이제 지금은 국토부 장관인데 정책위원장이 자기 뭐 트위터에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하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후퇴시킨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보험들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이거 민영화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1차 의료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침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것도 1차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개인건강정보를 또 사업으로 쓴다는 점에서 개인건강정보도 사실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같은 공적 기관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잖아요. 국민의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걸 지금 보험회사라든가 일반 회사들이 뭐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상품 개발할 때 쓰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의료를 사실 방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늘 뭐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공의료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거는 뭐 거의 괴멸 수준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기관수 5%고 뭐 병상수가 10%인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공공의료를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의료를 파괴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서 전형적인 의료 민영화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신자유주의 상황 속에서 왜 계속 이렇게 첨단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의료 산업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죠, 뭐. 근데 과학기술 발전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이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평가가 되고 입증이 돼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또 다른 아주 그런 그 야누스적인 다른 측면이 뭐냐면 이 생명과학은 인간의 목숨과 가치를 위한다는 목적 때문에 이윤 추구 동기가 좀 묻히는 호사를 누리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내가 약을 좀 개발하다가 뭔가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 살리려다가 약을 만들다가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 목숨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도 보면 뭐 수십억짜리 뭐 이런 이상한 희귀 난치성 치료제들도 막 개발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걸어서 막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나 아니면 건강보험의 급여평가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들이나 아니면 검증 장치들을 작동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만약 근거 중심 이야기라는 건데 이 근거 중심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권유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뭐 의사 개인이나 아니면 뭐 약품을 만드는 사람들 일부가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도입했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연구 데이터와 임상 시험이 많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산업화 드라이브가 큰 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야 되거든요. 워낙에 이제 난립하고 있고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비대면 의료의 발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비대면으로 진료해서 안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시절에도 보게 되면 투약 중심의 일부 재진 진료에서는 안전성을 확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효용성은 별도로 평가를 해야 돼요. 효용성을 별도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사람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거랑 유사하거나 혹은 좋아야 이걸 도입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전화 상담료 가산 30%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진찰을 할 때마다 30%의 누적된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아요. 중요한 게.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원격 의료나 비대면을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지 한국처럼 비용을 늘리기 위한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30% 누가 가져가느냐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법까지 개정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돈벌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개인 건강 정보를 자꾸 축적을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약품도 만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아무리 모은다고 뭔가 이게 AI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든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공공적으로 모아서 이게 비즈니스로 쓰지 말고 연구 목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실제로 뭐 마이엘스 데이터를 하든지 빅데이터 사업을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일단 계속 뚜루뭉실하게 이거 많이 모아놓으면 뭔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정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줄기세포로 이제 대표되는 재생의료 같은 경우도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전체에서 재생의료 치료제를 7개 이상 허가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나머지 1개인가 2개는 중국에서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허가된 7개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단 1개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다면 이게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 이야기가 한국이 주요 산업국가 중에 가장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는데 계속 이거를 규제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뭔가 바이오 헬스 산업화나 재생의료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계속 지금 규제 하나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허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리고 이제 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뭔가 있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요즘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보시면 건강 앱도 있고 뭐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뭐 디지털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디지털 치료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치료제로 뭐 수면을 관리해 가지고 이게 수면 양상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은 저의 약간 우울감을 해소해 주는 그 온라인 게임은 디지털 치료제죠. 이런 거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거는 진정한 치료제죠. 그런 걸 그러니까 다 치료제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뭐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그거 다 치료제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런 것들 다 치료제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입증도 안 돼 있는 것들을 일부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웨어러블 기기는 뭐 운동하시는 분들 알 텐데 뭐 운동용 심박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이야기는 거의 안 하겠지만 이게 소비자 직접 그 청구하는 유전체 검사 이거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침 뱉어서 보내주면은 뭐 내 유전체 검사해 준다면서 뭐 내가 어느 혈통이었다 뭐 내가 뭐 탈모될 가능성이 몇 프로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건강염려증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결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무슨 모든 질환을 일으키는 게 전혀 아닌데 실제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과거에 뭐 기억하시는데 1994년에 그 클린턴하고 토니 블레어가 아예 둘이 나와가지고 크게 막 큰 돈 모아서 한다고 막 그렇게 선언까지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 없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게놈의 99.9%씩 다 분석이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더 안 나오냐면 99.9%를 분석했는데 99.9%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유전적인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 시퀀스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상당 부분 허구였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뭐 이제 어떤 발현이 되고 그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인간이라는 건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AI 헬스케어는 좀 더 황당한데 이건 뭐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AI 학습을 시키면 뭐 대단한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구 과제고 이 연구 과제를 위해서 아직 실전에 가능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최근에 벌린 일을 하나 살펴보면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거를 일단 이제 김석열 정부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법안 문제였습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법안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이게 당시에 이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진단 처방을 토대로 하는 사후관리 문제 등이 있어서 사실상 의료 서비스랑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의 진단 처방을 한 이런 사후관리, 건강증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떼가지고 이제 기업이 하게 해준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앞에 비의료라는 따옴표를 붙이고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그러면은 비의료 사업입니까? 이거는 의료 사업이잖아요. 이거 만성질환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해도 되는 비의료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영리의료 합법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당시 이제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당시부터도 사고를 많이 쳤죠. 뭐 이거 하면서 뭐 바이든 날리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이 안 봤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인증을 해준 회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형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닥터 다이어리, S 헬스, 뭐 헬스케어, 케어디 뭐 이름 들어보시면 뭐 이게 무슨 회사인가 이렇게 할 텐데 이 회사들이 다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창 헬스케어는 삼성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이 큐레이 포지티브의 케어크루는 삼성화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메디컬 엑설런트는 우리 카톨릭 대학교 법인 산하에도 이제 이런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그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갖고 있고 이거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또 하는 거고 UT임.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차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형 병원, 빅5 병원과 보험회사, IT 테크 기업이 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보험회사라고 보는데, 보험회사가 사실은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거고,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 건강정보, 만성질환 어떤 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같은 질환의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삼성화재에서 개발한 아까 앞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어크루를 만드는 휴레이 포지티브가 만든 앱을 지금 이미 쓰고 있거든요. 이 마이 헬스 노트라고 하는 거를 쓰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이 24시간 내에 자문 답변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강북 삼성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 이야기란 뭐냐면 삼성화재를 가입했을 때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병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전 세계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특정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단순히 개발자들의 개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대웅제약, 일동, 녹십자 같은 제약 사업들도 사실 다 이런 플랫폼을 이제 진입을 해서 이걸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걸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혈당, 식사, 운동 기록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또 데이터를 황성화재에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원래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럽 국가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다 건강보험에서 해결을 합니다. 주치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주치의도 없고 의료 전달 체계도 엉망이니까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망가졌으니까 더 망가져도 된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고요. 특히나 이제 1차 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의료적으로는 최초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접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 만나는 그 의료 서비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가 아니고 사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0년부터 그렇게 법안을 개정해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험회사. 근데 이제 요번에 윤석열이 아예 이거를 법안도 아니고 그냥 기업 인증을 해주면서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주치제도 같은 거나 환자 등록제를 해야죠. 만약에 진짜 진정 1차 진료를 이렇게 뭔가 체계화를 하고 싶으면. 거기다 더 웃긴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보면 이 돌봄 로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걸 제가 잘라놓은 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게 있거든요. 고령화 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 로봇 등 복지기술 R&D를 뭐 강화하고 그래서 이게 돌봄 로봇 뭐 하는지 물어봤더니 텔레프리즌스 로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 하는 거. 이 로봇을 잘 보시면은 이게 말이 로봇이지 그냥 이게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고 화상으로 의사랑 이렇게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가격이 또 이렇게 비싸요. 무려 여기서 제일 비싸다 하니 아바 서비스 로보틱스는 이게 7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돌봄 문제에서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가 들어설 정도로 그러면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좋냐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가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돌봄 노동자 뭐 임금 거의 최저 수준인데 이런 걸로 장비회사나 플랫폼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소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4차 산업혁명 기반 돌봄 서비스 계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 보시면 앱은 심장마비를 감지할 수 없지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응급실에 가게 되죠. 근데 가서 검사를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심전도도 해야 되고 CT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위험한 사람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119를 타고 가거나 의료 서비스의 어떤 전달 체계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앱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앱들이 대부분이 건강 염려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 그러면 알아서 검사해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강 정보를 또 이제 민영화하는 거를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 20일에 나온 건데 의료 정보를 이미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이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개방은 더 황당한데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저희 이제 건강정보의 MRI, CT 등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RI, CT 같은 데이터는 그냥 나이와 질병명이 적혀 있는 데이터랑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 개인이 특정되는 데이터입니다. 그 MRI나 CT 영상을 돌리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이제 재식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그렇게 사용자가 편리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아예 하나의 앱에다가 자기 개인 건강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의료기관, 공공기관, 뭐 웨어러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플랫폼에서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지금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인데 건강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건강 정보는 사실상 모든 정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건강 정보를 왜 가장 민감 정보로 생각하고 건강 정보는 이렇게 함부로 공공 데이터나 뭐를 해서 못 가져가게 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건강 정보는 이게 구조 데이터 안에서도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사람이 운동 몇 번 했고 뭐 한국이 하기야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많이 안 하시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과거력, 뭐 가족력,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이, 뭐 성별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게 비구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트 같은 거 쓸 때 좀 열심히 쓰는 사람은 그 옆에다가 다 쓰는 게 있어요. 뭐 누구 지인이고 뭐 테니스 치시는 분이고 뭘 좋아하시고 뭐 다 쓰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가져간다는 뜻이면 이것은 모든 데이터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를 뭐 이름이나 이런 거를 뭐 정땡땡 뭐 나이를 뭐 지역을 좀 이렇게 없애서 이제 비식별화 시키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 산하기관이 이미 연구를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도 재식별할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들이 특히나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가는 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 내역,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까지 연계가 되면은 사실 그거를 거꾸로 똑똑한 AI한테 돌리게 하면 상당 부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데이터의 어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기업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좋은 데이터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정땡땡이 안 되고 정형준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업은 나이도 정확하게 몇 살이 아니라 몇 년 몇 월생인지 나오는 데이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정교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차가 없는 데이터예요. 여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안 되는 거죠. 아예 완전히 제가 그냥 다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보호 장치, 소위 이야기하는 비식별화 장치, 아니면은 뭐 이거 비실명화 장치를 많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돌리게 되면 점점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면서 완전히 보호를 한다는 뜻은 데이터의 어떤 특정화가 아예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호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어느 지점 정도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것인가가 이제 어떤 사회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문제인 거죠. 기업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식별화된 자료를 원하는 거예요. 이쪽 자료를 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쪽 자료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당 부분의 건강 정보를 그냥 무료로 거의 아니면 정말 거의 헐값에 이쪽으로 기업이나 제약회사,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 때 이 데이터 다 털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문제가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나온 법안이 이제 그 국민의힘 강기훈이 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안인데 뭐 이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이게 개인 건강정보 민영화 종합 선물 세트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가 있죠 지금.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닥터나우.
감기약부터 탈모약까지 약도 배달해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트라이드 제제를 지금 거의 한정 기준 370원으로 여기 가격까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프로페시아 5만 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 제약회사가 닥터나우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쪽에 리베이트를 좋다는 지금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폼을 당장 이용할 땐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특정 그 수준의 고객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듯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계속 창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윤과도 연결이 됩니다. 언뜻 봐서는 편하죠. 상비약도 챙겨주자고 하고. 근데 이게 사실상 거대 중개업이고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이미 비용이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코로나 시기 이미 30%를 가산했어요. 여기 보면 전화 상담료, 진찰료 30% 신설을 해서 그래서 이게 병의원들이 이 비대면을 한 쪽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건 건강보험 재정 아니면 저희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기본 진료나 재진 진료를 할 때 우리가 30%씩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끝으로 뒷부분에 좀 이야기할 텐데 이 플랫폼 업체는 어떤 수익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과연? 얘네가 돈 벌려고 이걸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 닥터나우 사장이 의대 다니다가 졸업도 안 하고 이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 돈 벌겠다고 쫓아다니는 정말 친구거든요. 한국의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환자 진료는 할 생각이 1도 없고 돈 벌겠다고 들어온 인간들이 지금 이 설치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지금 2천억 원인데 지금 이거는 확보한 게 작년 6월이거든요. 작년 6월에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뱅크 벤처스, 세한창업투자, 헬시스, 크립벤처스 뭐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다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거는 누가 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지만 과거에 맥컬리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은 저희가 공공자금으로 다 메꾸고 이익이 나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였고 더 문제는 지금도 9호선이 6량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초기에는 4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돈이 되는 것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얘들이 이 사모펀드가 왜 들어오느냐 이거는 뒤에 이제 이걸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의료행위로 소위 불리면서 규제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고 이런 웰리스 기기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것도 줄이고 원격 의료로 사실상 영리병원이 영리기업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혁신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 아까 뭐 줄기세포 이런 거 규제 완화해가지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 범위를 줄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니 뭐니 뭐 하면서 그냥 뭐 운동하고 뭐 그냥 헬스장 다니고 하던 약간 민간 영역이 이제는 확 줄어들면서 요만큼 이제 공적 영역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료 민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이게 사실 이거 왜 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제약회사 주가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약회사 주가표를 보시면 얘네가 자, 이 보시면 제넥신하고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는 잘 모르실 텐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시판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엄청 비싸요. 대표적인 게 2019년에 그 상장 폐지된 신라젠이죠. 신라젠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뭐 간에 관련된 어떤 뭐 표적 무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만든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시판을 못했어요. 임상시험 실패해가지고. 근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걸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시는 분들이나 이쪽을 잘 모르시면 모를 텐데 왜 바이오헬스 하면서 이게 되냐면 만약에 이 바이로메드나 제넥신이 펀딩을 받을 때 사모펀드에서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받았잖아요. 100억짜리를 받았는데 제넥신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우리 얘네들이 용어에 따르면 100억을 태웠어요. 거기다가 사모펀드가. 근데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만드는 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이게 만약에 주가 총액이 1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100억을 태웠으면 그 1조가 되면은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네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품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코롱생명과학 인보사는 그 허가 취소된 그 사기약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들어오느냐.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기술 직내 상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 또 상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이오 쪽은 그게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닥터나우 같은 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가 그 데카콘 기업이 되게, 데카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니콘 기업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데카콘은 거기에 이제 데카 10배라고 해가지고 10조 원짜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억을 태운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정치권 가서 로비하고, 지금 최근에 막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비대면 진료가 없어집니다. 국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 지금 돈 들여가지고 막 하고 하는 이유가, 걔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서 딱 주식시장에 띄우는 순간 그 사모펀드는 누구 돈인지도 몰라요, 사실. 어떤 재벌 총수의 그 비자금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인의 비자금일 수도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딱 주식시장에 뜨는 순간 10배, 20배, 크게는 100배 이렇게 뻥튀가 빵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거기서 먹튀하고 나르고, 이런 제약회사들은 사실 바이로메드랑 제넥신도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이 가능한 게 이런 민간보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이런 사기약이 나오면 사기약을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제 고객님 보상 청구 사례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막 꼬드겨요. 비급여 치료제나 뭐 이런 거 하라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얘네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더닝크루거 효과인데, 사실 저희가 보건의료 쪽에는 정보 불균등성이 너무 심해서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딱 알려주면은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중 편향으로. 그래가지고 이런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유산균으로 불임치료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면서 유산균 팔아먹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유산균으로 불임치료가 되면은 세상에 뭐 김치를 매일 먹는 우리는 다 불임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의료 매너나 아까 이야기한 그 투기 세력들, 생명 투기 세력들,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일단 많이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또 중요한 문제가 이런 의사들로 대표되는 의료 공급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안 하고 한국의 의사들은 상당수가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업의료가 이렇게 조장이 되고, 상업의료가 조장이 되면 될수록 이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본 조달 능력으로 이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처럼 빅5 병원, 아산병원 가구 이런 게 지방에서도 다 아산병원 올라오잖아요, 돈 있으면. 돈 없어도 빚져서도 올라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자본 조달 능력에 따라서 서열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근거 중심 의료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도 진입을 하고 광고나 선전으로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공적 보험 체료나 이 공급 체계가 완전히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의 어떤 보장률이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게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급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조장이 돼요. 최근에는 보니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는 노인이 많아지니까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게 될 거라는 공포를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마치 공적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각자 도생을 지금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뭐 조장을 하는 주요 경제지 기사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네는 민간보험사 가입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계속 조장하는데, 이게 조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처럼 보장률이 높으면 이런 게 진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해주는데 건강보험이. 근데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가치도 되게 하락해요. 뭐 약품, 뭐 아니면은 의료기기, 디지털 장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도입이 되면 실제로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학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인적인 어떤 전반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 치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자본화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연의 마지막에 드린 이야기는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탈선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거 탈선 안 시키게 되면은 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뭐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저는 정리를 이 정도 했는데, 뭐 건강은 의료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의료가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상. 그리고 이제 의료의 목적이 뭔지도 좀 분명해야 됩니다. 뭐 이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안티에이징, 뭐 탈모 치료, 뭐 이런 게 의료의 목적이냐, 뭐 내가 지금 뭐 필러 넣어가지고 주름 없애고,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고 피부 미용이 과연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질병과 노화와 건강 증진의 관계에도 한국은 대단히 상업적인 오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치매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치매. 근데 치매의 대부분은 사실 노화예요. 특정 치매들이 질병이죠. 아니 나이 먹어서 자꾸 까먹는데 그게 뭐 어떻게 늙으면 까먹는 거죠. 뭐 그걸 다 치매라고 해 가지고 점수를 해 가지고 그걸 측정하고 그럼 약을 먹으면 그게 치료가 되느냐.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 사기거든요. 지금 입증돼서 쓴다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피질 같은 경우도 그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거지 그 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막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들 들어가고 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민영화 괴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괴담이냐 진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한 어떤 옹호라면, 뭐 윤석열 정부 말 전에도 다 하던 건데 뭐 윤석열 정부를 왜 이렇게 또 미워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더 미워한다기보단 윤석열 정부 지금 너무한다라는 건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 대안이 뭔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줌 세미나 할 때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교회 안에도 이게 호스피스 관련해서 사도직을 하시는 수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이게 의료 문제가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신자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저희도 이 토론자를 조금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